그런 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여러 당이 뭐 이 당에 유리하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합의하자. 누가 되든지 하도록 공통 공약으로 반영을 하자. 이러면 여야 간의 합의도 이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날선 토크 3시에 보는 썰전 라이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최지은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본의 김병민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병민 대변인께 여쭤보면 장경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는 예. 말 그대로 정말 썰전을 벌였는데 오늘 최지은 대변인이 좀 더 편하실까요? 어떠실까요? 제가 최지은 대변인님이랑 여러 차례 방송을 같이 그래요? 네, 오래 해왔는데요.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오늘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김병민 대변인과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이제 기존에 계속 나왔던 네. 워낙 또 가까운 사이여서 네. 장경태 의원이 계속 깐죽거리는 게 좀 많아서 김병민 대변인이 네. 약간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그런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뭐 방송 끝나고 나가면 또 네. 형 동생 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최지은 대변인에 대해서는 오기 전부터 상당히 극찬을 하더라고요. 워낙 예. 말씀을 잘하셔서요. 예, 제가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말만 잘한다 이건 아니죠. 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깐죽거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요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얘기했던 건 개헌을 위해서 임기 단축하겠다라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에 오늘 명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잠시 이재명 후보의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개헌 후 재출마는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일단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전에도 뭐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같은 말을 했었고요. 또 4년 중임제를 위한 대통령 임기 축소, 본인의 임기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개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공감하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그 단임제에 대해서 집권 말기에는 레임덕이 오고 대통령제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과거의 군사 독재 이후에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예. 중임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기득권 내려놓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임기도 줄이겠다.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기득권 내리기를 보여주셨고 예. 또 뭐 김동연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한국 정치에서 개헌을 4글자로 좀 치환해서 바꿔보면 정치 번역기로 돌린다고 얘기를 하죠. 국면 전환이라는 4글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이들 하시고 87체제 종식에 관련된 얘기들도 뭐 수없이 많이 해와서 필요하다에 대한 논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입니다. 한 20여일 뒤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투표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제 10며칠 뒤부터 실질적인 투표에 돌입되거든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개헌 이슈들을 언급하려고 했다면 진지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선거일 바로 직전에 이러한 이슈를 던지는 건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한 이슈 속에서 국면을 좀 전환해 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임기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다 보면 총선과 시기를 맞춰야 돼서 임기를 줄이겠다라고 한 건 조금은 이번 선거가 나한테 불리하나? 라는 후보들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민주당에서 판세를 그렇게 보는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얘기한 적이 있고 개헌이 그렇게 얘기했죠. 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도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이것을 선거공학적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언제든 맞는 때가 없는 거죠. 선거는 또 오는데 또 뭐 총선 때문에 하냐, 지방선거 때문에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 것이고 예. 필요한 일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선거 때문에 얘기했다라고 하기 전에 저는 김병민 대변인님이 이 개헌을 찬성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있게 되는 내일부터의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개헌에 관련된 것은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임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지난 2017년 당선되기 전에 약속을 수많은 후보들이 했지만 실제로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개헌이 중요한데 나는 국민께 약속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개헌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통령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대통령발 개헌안을 던집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대통령발 개헌안을 낸들 무엇합니까? 200석 이상의 국회 찬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국회에서의 200석 이상의 찬성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민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선거 과정이고 제가 지금 듣기에는 김병민 대변인도 이 뉘앙스상 개헌이 맞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여러 당이 뭐 이 당에 유리하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합의하자 누가 되든지 하도록 공통 공약으로 반영을 하자 이러면 여야 간의 합의도 이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개헌의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어떻게 개헌을 이끌어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안을 발표하기 이르렀죠. 결국은 해내지 못했던 일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일이 꼬였고 실패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런 일 아무것도 없이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던지게 되면 개헌에 대한 의지보다는 국면 전환에 대한 꼼수 아닐까? 선거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코너에 몰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개헌을 얘기를 꺼냄과 동시에 그날 저녁에 아마 JTBC, 이 태블릿 PC 보도가 나갔던 그날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꺼냈을 때 당시 민주당이 꺼내놨던 정치적 메시지들을 지켜보면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비춰지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탄핵이 되느냐, 예. 그만두느냐 그 상황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개헌과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새로운 5년이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헌과 같은 중요한 얘기를 논의도 안 하고 중요성을 알면서 하기 힘들다고 이거 선거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책임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일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야당의 조금 더 성숙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개헌 얘기를 꺼내신 거니까 이재명 후보에 발맞춰서 180여 석에 달하는 민주당은 이 개헌 이슈에 관련돼서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는지 일단 민주당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들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개헌에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20여일 뒤쯤에 진행되는 선거에서 또 판단은 유권자, 국민들의 몫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개헌 추진하겠다. 본인 임기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부분이 통합 내각 구성하겠다. 국회에서 총리 추천. 통합 내각 하면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총리 안철수 총리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김동연 후보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야당 측의 뭐 장관이라든지 그런 내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장관도 가능해요? 저는 좀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젊은 변화 이런 상징을 이준석 지금 대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전문성과 할 수 있는 일이 잘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적절한 자리가 있다면은 다음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준석 정부 내각의 관료로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정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가부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이준석 예. 장관도 가능해요?
30대 장관이 여럿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하나 딱 특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를 꾸리고 있는 주축에는 청년 보좌역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자리를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고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물리적인 나이가 젊다는 것을 떠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약속했거든요. 예. 근데 디지털에 누구보다 친숙한 세대가 이른바 20대, 30대 MZ 세대다 보니까 그냥 막 물어도 말씀을 잘하세요. 네, 준비가 네. 돼 있어서 네. 더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 끊으려고 제가 지금 마지막 정리만 하면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함께 활동하기 위한 젊은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겠다는 얘기도 함께 40대 한번 장관은 안 됩니까? 제가 40대여서 그것도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올해로 만 40세가 딱 됐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좀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본인의 임기 단축도 가능한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법무장관 수사지휘 안 돼. 오늘의 윤석열을 키운 거 팔아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공수처도 축소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규정이죠.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무소불위의 그 검찰 권력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아무런 견제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그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갈등만 봐도 검찰이 과연 중립적인가? 과연 정치적이지 않나 이런 것에 많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대장동도 실제로 돈 받은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다 검사 인사들이 검사 출신 인사들이 뭔가 수사 같은 것을 좀 면제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견제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한동훈 검사를 가리키면서 굉장히 훌륭하다. 검찰 수뇌부에 앉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이제 뭐 독립운동한 사람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표현을 했죠. 예. 그러면은 본인의 친분이 있는 사람을 검찰 수뇌부에 앉히면서 그게 과연 본인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정치적으로 중립된 검찰의 수장을 이미 뭐 수뇌부는 내가 친한 이 사람 앉히겠다. 뭐 나의 아내가 예. 자주 연락하는 그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정말 검찰 기득권 지키기지 검찰 자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분이나 검찰이 기득권이 아니고 정말 공정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중앙일보 인터뷰에 나왔던 A 검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특정인의 인물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추미애 장관 시기에 그 해당 검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좌천돼서 제대로 된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검사장에 관련됐던 내용들, 특히 유시민 이사장은 결국 그 발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던 채널A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완전히 도외시시킨 채로 누군가에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 또한 어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의 친분관계, 친소관계 여부, 정치적 이해의 유불리에 따라서 누군가가 특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원론적 얘기를 이렇게 꼬아서 해석할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 민주당에 있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에게 다시금 되돌려드리고 싶고요. 여기 나왔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던 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 지휘권,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난날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권력을 바탕으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문화되어 있던 권한이었지만 이것을 활용했던 일들 자체를 없애면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뭐 검찰공화국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라고 보이고요. 공포 정치를 지금 선언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지금 정치 의식은 굉장히 많이 선진해서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 문제도 좀 빨리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새로운 민생이라든지 일자리 얘기를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윤석열 후보는 아는 게 검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태까지 좀 일어났던 검찰 개혁도 없었던 걸로 해서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출세 여태까지 대통령 후보로 컸던 그 나의 아이템이다.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공화국, 공포 정치,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검찰 개혁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날 꽤 오랫동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탄생됐던 기구가 공수처입니다. 혹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고칠까를 얘기를 해야지 검찰의 독립성, 검찰은 견제받을 필요가 없고 검찰이 고위공직자도 직접 수사하고 경찰도 같이 하고 제 생각에는 경찰을 좀 끼워 넣은 것 같은데요. 검찰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검찰은 견제할 사람도 없고 검찰이 모든 것을 다 하면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나라가 그럼 계속 검찰공화국이 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조직을 견제하겠다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건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럼 공수처를 우리가 저는 오히려 공수처에서 더 빠른 검찰 개혁을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 개혁이 많은 시민들이 특히 촛불을 드셨던 시민들이 원했던 만큼 빨리 더 시원하게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뭐 지금 공수처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라는 건 굉장히 좋은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 단계를 건너뛰고 공수처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사실은 공수처가 지금 기능을 빨리 하지 않은 것도 그동안 검찰개혁이 너무 늦어져서 실천이나 실제로 공수처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하고 조금 더 진전을 할 텐데 그럴 기회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날 중앙일보 등에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 폐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셔요. 예.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던 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검찰개혁을 얘기했던 여당의 인사들조차도 공수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졌던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입법화되는 과정에 들어갔던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독소 조항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들을 통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애당초에 주어진 제 기능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공수처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합리적 단계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현 정부가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드러나는 부작용들을 다시금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공화국 운운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른 프레임 씌우기 등에 대한 정치 공세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탄생시킨 공수처가 하고 있었던 수사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보여줬던 나쁜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측면에 민주당도 일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수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동안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찰의 주요직을 윤석열 후보가 하신 건데 본인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신 건지 검찰을 통한 범죄가 있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고 무슨 범죄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몰라도 윤석열 후보 본인조차도 검찰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정치적으로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검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그 선대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특검 다 검찰 권력을 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대장동에서 실제로 돈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럼 검찰이 마음대로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깎아주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소환해도 안 와도 뭐 별말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건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아마 추미애 장관에 대한 거센 비판 또 박범계 장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검찰 장악에 대한 인사 또 박범계 장관의 강력한 검찰 장악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검찰 현재 수사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자아 비판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후보가 얘기했던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얘기했던 부분들 사실관계는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한 것 같다. 죄라는 것은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되고 없는 죄를 표적으로 수사하듯이 만들어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정권도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있으면 대통령의 권력으로 그것을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없는 죄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표적 수사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력이 사정기관을 장악하지 않도록 민정수석실까지 폐지하겠다 언급했던 게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워딩을 그렇게 과거에 대한 일처럼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관련 공약들 쭉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 독립성 강화, 독립성에 많이 힘이 실어져 있어요. 검찰 견제는 어떻게 합니까? 인사권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네. 이제 검찰 사무에 대한 감독은 할 수 있죠. 사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다만 그중에서 예산에 대한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검찰 권력들을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장악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찰 권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범죄가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검찰 조직에 문제가 된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서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지난날 검찰 조직에서 문제가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처벌 또한 이루어졌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바뀌게 됨에 따라 잘못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또한 드러날 수 있고 또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일부 만들어놨습니다. 현 정부의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무수부리의 권력으로 이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있는 죄를 덮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건 누가 견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권력들을 내려놓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만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암묵적으로 검찰에 대한 지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견제 장치가 없어지면 혹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 이제 충분히 한마디 들은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 이렇게 힘줘서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야 후보들의 오늘 주요 발언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오늘 정치권에 나온 얘기들 중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얘기들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썰픽 준비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3위부터 만나보시죠. 대선 후보들의 돈. 대선 후보들 후보 정식 등록하면서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후보들의 재산 신고액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2억,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7억,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4억,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980억. 이 중 안랩 주식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나저나 264억 원을 신고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1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후보 측은 강연과 행사들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라고 했는데 하늘궁 일타 강사가 수익성이 높은가 봅니다. 이 보시죠. 그 많던 초밥은 누가 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배모 사무관과 제보자 A씨 간의 통화 내역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배달한 초밥이 10인분이나 되는데 대체 누가 다 먹었느냐, 기생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전임자도 똑같은 걸 궁금해했다.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임자도 궁금해했다는 건 이런 음식 배달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정말 미스터리하네요. 이리 보시죠. 거침없이 구두발.
지난 주말 논란이 됐던 사진 한 장입니다. 국내임 윤석열 후보가 자체 홍보 열차인 열정 열차를 타고 지역을 돌던 중에 찍힌 사진인데요. 여기 구두를 신고 있는 발이 논란이 됐습니다. 임시로 빌린 무궁화호의 좌석에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올렸다는 건데 열차가 자기 집 안방이냐 민폐다 각종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열차를 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후보 다리에 경련이 와서 잠시 올린 것이다. 전후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에 누군가 신발을 신고 발을 올린다면 기분이 썩 불쾌하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세 가지 주제를 저희가 강정 아나운서가 꼽아봤는데요. 김병민 대변인이 먼저 하나 고르시면 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뭐 2번이죠. 그 많은 초밥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많은 초밥은 누가 다 먹었을까? 먹었을까? 예. 그 김혜경 씨가 지난주에 이제 그 사과로 보기 어려운 사과를 했죠.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없이 어정쩡한 사과를 하니까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다 먹었을까 이렇게 제보자가 예. 물음을 제기했고 관련된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 배모 씨조차도 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들어가게 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이 배모 씨가 초창기 문제가 생겼을 때 김혜경 여사의 관계를 끌어내면서 본인이 과잉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지시가 없이 혼자 과잉충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김혜경 씨가 아주 간단하게 그 음식, 그 많은 음식 도대체 누가 먹었는지를 좀 속 시원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10인분을 보내달라고 하니 10인분을 보내준 거지. 예. 그걸 어떻게 다 먹지라고 계속 배 씨가 궁금증을 가진 걸 보면 10인분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지시가 있었다라는 예. 거죠.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하는 건가요? 저는 김혜경 씨하고 이재명 후보가 수차례 잘못된 일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특히 지금 뭐 감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면은 필요하다고 밝혀지면 처벌도 받겠다. 선거 이후라도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상 어떤 사과를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라도 뭐 일단 공무원의 피해자가 있으시니까 이것은 좀 갑질을 당한 분한테도 죄송한 일이고 또 공과 사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불투명한 면이 있다면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을 뭐 이제 새로운 게 하나 더 나왔다. 초밥이 10인분이다. 뭐 소고기가 11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씨의 계좌를 투명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사를 하지 않자는 것이 아닙니다. 뭐 물타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후보든지 동일한 잣대로 똑같이 충분히 검증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너무 살라미만 되면 우리가 대체 사실 그럴 수 있네요. 대체 언제까지 매를 맞아야 되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뭐 우리가 살라미 하면 왜 더 큰 일은 우리는 지금 살라미인데 저기는 무슨 물대포 좀 있는데 왜 네. 물대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명들이 국민들께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요. 이 배모 씨를 비롯해서 처음에는 약을 대리 처방받아 갖다 줬다는 건데 이거를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그 약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고 초밥을 비롯해서 많은 음식들을 줬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해명이 처음 소고기가 나왔을 때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해명대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초밥 많이 갖다 줬는데 자택으로 가요. 누가 먹었냐라고 묻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급 공무원에 대한 제보자가 피해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게 되면 사실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김혜경 씨가 스스로 배우자에 대한 무한 검증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이 내용에 대한 사과보다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국민께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예.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사와 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다 알면 말씀을 드릴 텐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뭐 마찬가지죠.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느끼기엔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씨가 돈을 잃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봤을 때는 돈을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되는 정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걸 다 공개했고 검찰이 오랫동안 봤는데 뭐 여태까지 나온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그 한 계좌 말고 또 다른 계좌로 그 이후에 주가 조작을 김건희 씨가 직접 아주 수차례 도이치모터스를 사고 판 그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좌를 김건희 씨를 소환했는데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정황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다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볼 필요가 있어서 김건희 씨를 소환했는데 김건희 씨가 소환을 지금 응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계좌를 그냥 정말 떳떳하면은 계좌를 보이면 될 거 아닙니까? 계좌를 보여주고 내 주가 예. 조작에 단합한 적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좌를 공개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일단 뭐 없으시죠? 지난주에 저 KBS 보도에 나왔던 네. 건데 신한증권, 네. 신한투자증권 그 계좌 말고 네. 뭐 DS 투자증권, 대신증권 요 계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요걸 얘기를 이제-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를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게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수사가 뭐 진행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감사 중인 사안이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2년 넘는 기간 수사가 진행됐던 상황이지만 혐의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기소조차 못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나중에 수사 끝나고 얘기할게 이렇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해당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는 내사 첩보가 있어서 여기서 시작된 예. 것이고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계좌를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없는 부분, 특히 여기서 손해를 보고 빠졌다. 그리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를 옮긴 것이고 옮긴 계좌 속에서 나중에 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래 기록들이 있다라고 선대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과 해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계좌 다 정리해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얼마 받았는지도 얘기도 안 해요. 이 계좌를 우리가 공개하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공개를 하겠습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어떻게 국민에게 해명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소환 통보에서 비공개 이 소환에 대해서 이걸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가 이제 한 20일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날 고발사주 한참 언급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아무런 정황 증거가 없는데 여기 입건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징계를 내렸을 때는 한명숙 전 총리이 모해 위증 교사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나중에 무혐의 되고 나면 무엇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던 민주당이 무혐의 통보 나오고 나서 어디 정치적으로 그동안 공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합니까? 선거를 앞두고 사정기관이 2년 넘게 조사하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단 얘기입니다. 김건희 씨 계좌 얘기라면 그 이모 씨에게 예. 처음에 내사 보고 나왔던 이모 씨에게 빌려줬던 계좌를 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모 씨 관련 내용은 주가 조작과 관여돼 있지만 예. 나중에 그거 끝난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된 거라는 게 이제 선대본의 해명-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는 이제 통정매매, 이른바 이제 그 장모와의 거래도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명을 위해서는 이게 정말 정리하는 순수한 매매였는지 아니면 혹시 주가 조작 관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애당초 시작됐던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식에서 왜냐하면 그 이제 나중에 내사 보고서가 추가적으로, 예. 완벽 내사 보고서가 충분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예. 내사 보고서가 그중 하나만 의혹을 가졌고 경찰의 그 내사 보고서 추가 의혹이 있을 때는 모르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리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고 이게 수사 대상 속에서 충분하게 기소가 될 정도의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으면 2년 넘는 기간 동안 수사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겠습니까? 박범계 장관까지 나서서 이게 한 2년을 수사를 해요. 문제가 없으면 정리해서 무혐의로 끝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끝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까지 나서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예. 한쪽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뭐 우리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외면한다고 충분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방향이냐라는 것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전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김건희 씨가 검찰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데 또 이 정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내 측근은 독립운동 하듯이 수사하니까 이 사람 수뇌부에 안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검찰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예. 뭐 걱정돼서 어떻게 강제 수사를 소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검찰이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윤석열 후보가 후보인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잠시만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네. 예. 수뇌부에 앉히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듭 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 주셨죠? 네. 제가 아직 네. 중간에 끊어서 사실 이제 네.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했고 원래 나왔던 김연경 씨 얘기를 좀 해보면 아, 네. 제가 이제 대선 후보 배우자 얘기만 계속하는 게 좀 그래서 네. 해보면 일단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필요해야 국민들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도 역시 우려인데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수사감사가 제대로 될 거냐라는 우려를 가진 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사실도 있고 그래서 뻔한 걸 왜냐하면 본인에게 배달된 것들은 그 사실관계를 김혜경 씨가 어떻게든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본인은 몰랐고 배 씨의 과잉 충성이라고 했지만 정황상 보면 사모님이 시킨 것 그리고 나중에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내 사모님 하면서 사모님의 지시를 받는 듯한 정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혹 있는 부분은 이 부분도 사실 김혜경 씨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거는 나중은 사실 누구도 모르니까요. 예. 뭐 김혜경 씨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있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면은 다 책임지겠다. 선거 이후라도 책임지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 진정성을 믿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처음에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밝히려고 했는데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의혹을 안 낳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한꺼번에 생각도 묶어서 들고요. 그러면 대선 네. 전에 다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혜경 씨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러면 왜 뭐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나 이건 수사 중이다 그럼 여기는 안 그런가 이러면서 계속 지금 다른 예. 얘기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래서- 입장은 둘 다 깎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입장이어서. 그냥 서로 다 그냥 동일한 잣대로 예. 무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예. 제가 왜 이 김병민 대변인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하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김건희 씨의 계좌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정치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 과도한 네거티브 속에 국민들도 지금 이번 선거 뭐 역대 최악이다 그러고 외신에서도 연일 뭐 한국 선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창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의 그 승자 독식, 예. 내가 살거나 뭐 죽거나 살거나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나 우리 그래서 그 계좌 문제랑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계좌 내역이나 또는 김혜경 씨의 그 법카 유용 의혹 내역에 대해서는 이건 네거티브라기보다 검증 대상이 아닌가 둘 다 이런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문제만 계속 얘기할 수 없어서 다른 문제를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썰픽 하나를 보통 네. 썰픽은 짧게 가는데 길어졌습니다. 네. 하나 더 정하시면. 저는 우리 또 김병민 대변인님이 계셔가지고 구두발을 썰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그 현장에 계셨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예.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있나 평생 살면서 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쩍벌 논란도 만약에 지하철에서 누가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굉장한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저 하지 말라고.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의 맨 가운데에 있는 인물. 지금 머리를 단정히 깎은 뒤통수. 김병민 대변인 어디서 분이시죠? 많이 보던 뒷모습이죠. 예, 건너편에 이상일 후보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있었습니다. 저기에 이상일 후보의 오른쪽 빈자리에 윤석열 후보의 구두발이 네. 올라가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저게 실수로 올라온 것 같지만 저라면 이렇게 구두발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잘못됐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저걸 아무렇지도 않게 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저게 자연스러운 좀 익숙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들고 예. 또 이게 공공 에티켓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죠. 이 쩍벌이든지 구두발이든지 그리고 또 제가 대변인이고 나이가 젊고 이렇지만은 대통령 후보와 저는 뭐 군대에서의 이런 권위적인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동지 사이인데 뜻을 나누는 그 동료와 동지인데 내 옆에 대통령 후보가 저러고 있으면 내가 이거 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김병민 대변인님이 네, 거기 이제 그 자리에 계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얘기할 차례가 됐죠. 예. 어제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고 이제 뭐 설명도 많이 드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 열차를 타고 저 자리에서 같이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후보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리를 잠깐 비웠고 옆에서 같이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고 약간의 갱년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잠깐 다리를 올려서 좀 다리를 풀고 내렸던 상황인데요. 그 사진이 좀 찍혔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국민 앞에서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국민들께서 원치 않는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더 유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저희도 주변에서 보면서 조금 더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인으로서 눈살에 찌푸릴 만한 행동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조심해서 예의주시해서 남은 선거 기간 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김병민 대변인 앞서도 봤지만 많이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네.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김 대변인. 병민아 이렇게는 안 부르고. 형이라고 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김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따로 있을 때 그러면 네. 같이 형 뭐 형이라고 얘기는 저랑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는데요. 형이라기보다는 삼촌뻘이네요. 삼촌뻘. 작은 아빠뻘이죠. 작은 아빠뻘. 저희 엄마랑 3살 차이.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어머니가 더 많으시죠? 네, 어머니가 조금 더 많습니다. 뭐 후보가 3살 차이. 나이 여부를 떠나서 근데 윤석열 후보가 세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랑 격이 없이 소통하고 방금 그래서 네. 말씀하신 중에 지금 해명을 하면서 윤 후보가 죄송한데 내가 미안한데 내가 다리 좀 뻗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는 상상이 안 돼요. 그건 급조한 거 아닌가. 아니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뻗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솔직하게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자리에서 옆에 이제 다리가 너무 불편해 갖고 잠깐만 양해를 좀 해줘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올리고 그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진이 이제 나와서 국민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고 또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격이 없이 소통하는 장점들도 충분히 갖고 있는 만큼 그런 면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윤 후보 이미지랑 상상되는 거, 나 다리 좀 뻗을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도 안 하셨을 것 같긴 얘기도 안 했을 것 하지만은. 같긴 한데 일단 저를 옆에 있던 거짓말 사람이 지르지 들었다고 않았으면 하니까 좋겠습니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울리는 장면은 병민아 다리 좀 뻗는다 이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듣고 앞서 저희가 그 했던 주요 후보들의 얘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임기 축소를 얘기한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시청자 의견 S땡땡님께서 특집만 잡지 말고 중임제 논의 시작이라도 해라. 이게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대한다는 의견도 이땡땡님은 4년 중임제하면 정치권은 더 난장판 된다라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 주신 분 황땡님 검찰 독립을 보장해서 정치 권력이 관여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라는 의견을 줬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이호땡님께서는 검찰 공화국 선언에 다름없고 검찰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치권 말과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여론조사냐 단판이냐로 정했습니다. 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제 전격적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했는데요. 그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누가 더 미래를 이끌 적임자인지는 오롯이 국민의 판단에 맡기면 경선은 복잡할 일도 시간 끌 일도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 야권 단일화 대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죠. 지금 여야의 대변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네모다. 저희가 판례를 준비했는데 한마디씩 규정을 해주시죠. 예.
먼저 민주당의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윤안 단일화는 계륵이다. 네. 우리말로 하면 닭갈비다. 네, 뭐 아주 필요한 그런 건 아닌데 또 버리기도 애매하고 뭐 쓰자니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뭐 없애버리기도 그렇고 별로 임팩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네,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큰 상관이 없는데 아. 안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안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네,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 단일화했으면 하고 구애를 했는데 안 후보가 얘기했던 야권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머쓱해져서 계륵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이 단일화라는 것이 뜻이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윤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같은 뜻은 정권 교체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단일화를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런 공약을 꼭 하고 싶다. 난 이런 거는 꼭 하고 싶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있다가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하자. 이러면서 지금 단일화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역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나한테 유리해. 이건 너한테 유리해.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는 그 이후에 무엇을 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득권을 잡기 위한 정권 교체인 거죠. 그래서 기득권 싸움만 보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더 피로감만 줄 보여주고 거다. 있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예. 그 중도층이 충분히 이재명 후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의 7% 지지율도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으로도 많이 흡수될 것이기 때문에 계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별 영향 없을 거다. 토론에서 보니까 찰떡궁합이던데요. 대장동 문제 한참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철수 후보도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지적하는 모습들 단순하게 정권 교체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한 공감대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들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찰떡궁합이다 말씀이시죠? 토론에서 예, 찰떡궁합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판넬 들어주시면 예,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기베라의 명언을 들고 왔는데요. 단일화라는 게 이게 그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딱 떨어지게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워낙이나 변수가 많고 일단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은 단일화는 없다. 안일화, 안철수로 단일화를 언급했는데 안일화를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 입장이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야권의 단일화로 입장이 좀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또 메시지를 국민의힘에서 낸 바가 있고요. 하지만 이 후보들 간 만남을 통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진중하고 아주 임팩트 있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다소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나 4.7 보궐선거 방식을 언급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국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더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물음표로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윤석열 후보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10분만 해도 할 수 있다. 단판 형식의 통큰 단일화를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했던 이 경선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사실 이쪽 단일화니까 간 건도 불구경하는 건데 일단 네, 아니 이게 뜻이 같은 사람들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거 서로 신뢰가 있고 이러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역선택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 역선택 조항을 넣을까 말까 이거 가지고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단일화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했을 때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야당 그 범야당에 조금 더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한 후보인 것이 맞는데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게 이제 국민 여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무서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절대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안철수 후보는 이거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 내가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기득권 때문에 단일화가 쉽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권력을 더 많이 가질까에 대한 단일화는 국민들이 좋아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예, 지금 뭐 그래픽으로 얼마 전에 이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일 후보의 적합도, 단일화 후보의 적합도, 그다음에 정권 교체층에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층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훨씬 높게 나오는데 그냥 놓고 단일 후보에 누가 적합하냐 놓고 보면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조금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솔직히 뭐 솔직히라는 말은 사실 쓸데없는 수사인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더 편합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비전과 경쟁력으로 되는 건데요.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이 조금 더 우리한테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하다. 예, 왜냐하면은 이 선거라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차피 국민의힘 찍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층은 어차피 민주당 찍을 건데 중도가 어디로 갔냐의 싸움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되면 두 가지 면에서 좀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예, 예. 하나는 중도를 좀 더 흡수하기가 좋다. 이렇게 후보 배우자 논란 예.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벤션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컨벤션 하긴 예. 그러네요. 네. 예상 밖의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고민을 하면서 지켜볼 텐데요. 과거 낙검수 멤버였던 김용민 씨가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이 단일화가 막 진행이 되면 안철수 후보를 막 밀어줘야 된다는 식의 글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논의들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써부터 불거지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앞서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얘기했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정책, 비전, 선거에 대한 캠페인은 온데간데 없이 정치공학적인 단일화가 어떻게 되냐만 난무해서 이런 부분으로 블랙홈처럼 빨려 들어갈 가능성들이 상당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하다면야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놓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 지금 20일 당장 내일부터 선거운동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끄집어낸 것들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가치 후보가 만남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또 털어놓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도 남아있는 만큼 나머지 시간 동안 좀 천천히 지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여론조사는 절대 못 받는 거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제가 측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제 이양수 선대위의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단일화를 언급했던 상황이 얼마나 현재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논평 입장문도 나갔고, 선대본부에 있는 각종 관계자들의 현재 상황을 통해서 지금의 현 상황들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의 기득권 싸움이고,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역선택 얘기를 하지만은 그 샘플이 크면 클수록 여론조사에서 그런 몇 특정한 인물들이 할 수 있는 그 편차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큰 샘플로 하면은 국민 여론조사는 결국은 국민의 뜻과 비슷해 가는 것인데, 정말 선거를 이기고 싶으면은 국민의힘이 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건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 국민의힘 그 당원만 가지고 본다면은 최근에 신천지가 가입을 많이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당원 투표조차도 얼마나 국민의힘의 입장을 반영하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신천지 얘기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또 우리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직접 토론장에 나와서 신천지 문제를 또 정치적 네거티브 공세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관련된 사실이 아닌 내용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다시금 그 입장을 싹 바꿔서 전혀 사실관계 검증되지 않는 의혹들을 토론장에서 던지고 또 당의 대변인을 비롯한 정치인들까지 나와서 네거티브 공세 펼치는 것, 그동안의 말과 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얘기, 민주당의 최지은 대변인, 윤석열 선대본의 김병민 대변인 얘기를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